그런 부분들을 네, 언어를 디자인하라 우리 또 리뷰하고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화면 공유 제가 오픈하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임유옥 선생님부터 임유옥 선생님 해주시고요. 정성덕 선생님 13, 14, 제가 15, 16, 최성경 선생님이 17, 18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로그 왜 이렇게 많이 켜져? 정보가 많네요. 이어서 보입니까? 이거 좀 크게 해야 돼. 이거 잘 안 돼. 괜찮아요. 괜찮아요. 글씨 크네요. 보여요? 예, 잘 예. 보입니다. 저는 정말 제가 좀 너무 바쁘니까 옛날에 비하면은 좀 많이 줄인 것 같아서 일단 제 나름대로 준비한 걸 전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뭐지, 제목이 뭐고? 언어를 디자인하라 11장입니다. 11장, 12장인데요. 세상에 없는 나만의 관점을 가져라. 관점 사전 해가지고, 거기 명언같이 이렇게 이제 키워드 많은 글자 중에서, 큰 글자 중에서 항상 무언가를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걸 상기하기 위해 난 책상에 올라선단다. 이게 보면 영화 이제 죽은 신의 사회 중에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관점을 바꾸려면 먼저 언어를 바꿔야 한다. 언어에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의지와 의도가 담긴다. 쓰는 언어를 보면 그가 어떤 행동을 할지도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있는 말을 많이 보잖아요. 그 사람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 그런 거 보면 성격이 어떻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말인 것 같아요. 언어를 바꾸면 생각은 물론 행동도 바뀌는데 관점의 전환 역시 언어의 전환에서 시작된다. 똑같은 현상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생각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의 공저자인 대한민국 유일의 관점 디자이너 박용호는 관점 사전을 같은 것을 다르게 보는 것으로 정의한다. 똑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다르게 보는 것. 음, 되게 와닿는 문장이죠. 그러면서 본질을 다르게 풀어내지만 결국 본질은 같다.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싶으지만은 본질을 다르게 풀어내지만 결국 그 안에 본질은 같다라고 덧붙인다. 제가 이제 이게 막 바쁘니까 이걸 캡처를 해서 찍은 건데요. 어느 따뜻한 봄날 시각장애인이 나는 맹인입니다. 우리 이런 문장 많이 봤죠. 그래도 또 제가 이를 줄여 썼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문구를 써놓고 구글을 했다. 하지만 돈이 잘 모이지 않았다. 지나가던 한 여성이 문구를 다음과 같이 바꿔줬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하지만 저는 앞을 볼 수가 없네요. 그러자 마법처럼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제법 많은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단어가 세계를 창조한다. 이제 이런 우리 단어 아마 보면 맞아 나도 저거 어디서 문장 봤는데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단어를 바꾸면 세계가 바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어 이제 그 뒤집기는요. 생각의 물구나무석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보통 역경, 일생, 생신, 성실, 체육, 간섭, 작가, 뭐 일생, 생일 이런 것들을 말을 갖다 다 바꿔가지고 이 책에는 보니까 다 뜻을 다 적어놨어요. 이게 시간 되시면 제 12장 192쪽에 쭉 연결해서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많아요. 체육인데 어떻게 진짜 글을 그렇게 잘 맞춰서 이렇게 글을 적어 놓으셨는지 제가 다 하면 오늘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단어만 적어 놨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바꿔가면서 우리도 글을 적어 보면 참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내가 생각했는 거를 좀 숙성시키고 글을 적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의미 있게 읽었는데 제가 지금 읽은 거로서는 다 전달은 못하겠고 책이 있으신 분은 참고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치는 같이 할 때 배가 된다. 이게 가치와 가치는 둘 다 가치로 읽힌다. 이게 가치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이 가치 이거 참 가치가 있다.
예, 그런 가치 있는 일을 같이 함께 할 때, 예, 함께라도 하면 더 빨리 와닿거든요. 또 같이 이렇게 발음이 같은 거를 적어놨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문장이 되게 와닿아가지고 제가 적었는데, 바다가 바다인 이유는 모든 것을 다 받아주기 때문이다. 다 받아주기 위해서는 바다처럼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한다는 교훈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우리가 바다를 품고 넓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해 제일 낮은 곳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이 저는 되게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냥 넓고 파도 치고 끝없는 막 뭐 이렇게 펼쳐진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한다는 교훈적인 메시지를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에 가면은 창의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창의성은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창의성은 결국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한 모든 것 두 가지 이상 무언가를 내면에 축적해야 한다. 내가 경험한 것, 직접이든 간접이든 경험한 모든 것 이상의 무언가를 내면에 축적해야 된다. 축적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가 연결돼. 내면의 데이터베이스에 재료가 풍부하게 쌓여 있는 사람은 그만큼 다양한 연결이 가능하다. 우리가 글을 써도 이 와닿잖아, 그죠? 내가 경험하면은 글도 풍부하듯이, 그걸 보고 느끼고 여행한 사람은 그 글도 풍부하듯이, 그만큼 다양하게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낯설고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이어붙이고 저렇게 연결해 보는 힘이 바로 창의성이다. 내가 보고 느낀 게 있어야 뭐 이거를 갖다가 말을 어떻게 힘있게 하든지 뭐 바람이 분다 하든지 뜨거운 태양이라든지 햇살이든 나무가 막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이게 단어의 힘도 있고 풍성해지고 느낌 그런 게 전달되겠죠. 내가 보고 느낀 게 많으면 그게 바로 창의성이 된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은 연상이다. 여기 그다음에 이제 칠판과 보름달이 나오는데 이 작가님이 그 뭐지 그 용접 그런 거 뭐 자격증 따로 갔는데 용접을 하다가 그거를 빵꾸가 나면 안 되는데 커다란 구멍이 나가지고 딱 그만 자기가 이제 그냥 쫑났다 실패다 그래 하면서도 그걸 구멍을 더 크게 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칠판하고 보름달이 아무 연관이 없지만은 이 작가에게는 그 경험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한 추억이 많겠죠. 우리는 뭔가 아마 전혀 저는 칠판하면 뭐 글 쓰는 거, 분필, 학교, 교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때 이분은 완전 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기만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또 아파트 하면 어떤 사람은 윤수일 그 노래 아파트 그 노래가 생각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평수, 위치, 뭐 가격이 올랐는가 하겠고 또 어떤 사람은 아파트 가면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땀 흘리면서 학비 벌었던 거, 막 무거운 벽돌을 날랐던 거, 그리고 내 몸이 경험한 땀 흘리는 노동의 현장, 분량받기, 서류. 저는 아파트라 가면 이런 거는 전혀 경험 없고 분량받았기로 서류를 20몇 년 만에 한 번 낼 때 처음으로 그 서류를 보고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아파트 가면 그게 저는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남편은 이름 올 때가 있으니까 남편 거지 내 이름은 없다라고 해놓으니까 해나가고 했더니 이제 없으니까 제가 1순위가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남편하고 같이 그거로 돼서 글을 서류를 이해를 못 해가고 잘못 적어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라 가면은 저는 제게는 그런 경험이 있고 그게 뭐 이제 대학교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렇게 땀 흘린 현장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있겠죠, 그죠? 이게 또 여행하면은 저는 다른 사람은 또 추억이 있으려면 저도 추억은 많이 있지만 첫 여행 갔을 때 손가락 남편 그 생선 졸이다가 얼음 냉동에 생선 끄집어내고 내 손가락을 비어가지고 그때 6바늘이가 7바늘을 꾸매고 여행을 갔는 게 저는 생각이 나거든요. 이게 또 이제 여행하면 다른 사람 추억이 이렇게 많은 것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산모하면은 제가 우리 그 아는 교수님 책을 하나 봤고 그 산모가 양수가 터지면 아기가 위험하다고 바로 수술해서 아기가 빨리 나오게 해야 된다고.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딱 그 내용이 난 그것을 책을 못 넘기고 요 양수 산모 양수 여기서 진짜 몇 장의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막 났어요. 희한하게. 지금 우리 애가 34살이고 36살 그 36년 전에 일이 생생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등산하면 또 발 삔 거, 또 다른 사람 또 추억이 있겠죠. 지금 여기 그냥 아주 사소한 작은 거지만은 그만큼 다양한 그런 경험, 체험들이 많이 있어야 연결될 게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범위는 무궁무진하겠죠. 지금 여기 뭐 간단하게 이렇게 했지만은 그런 경험들이 많아야 되겠고, 그래 되면은 내 것이 된다. 우리 그 말도 생각나잖아요. 그 이효령 교수님의 책에 보면은 우리 함께 공유한 시절만이 내 거라고 이 끝에 이 말이 나오는데,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한 게 다 내게 되고 다 연결되는 거. 그리고 체험의 깊이와 너비가 연상의 수준과 스펙트럼이다. 저는 처음에 스펙트럼이 뭐지 했는데 정말 다양한 범위의 영역이나 의견들, 체험적 상상을 합치는 순간 내면에서 위대한 창조자가 된다. 이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정말 많고 많이 뽑을 것도 많았는데 정말 제가 오늘 그냥 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약속을 한 거라서 이렇게라도 제가 와서 참여하게 됐고, 이게 세상에는 모든 것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느낀 것만이 내 세상이 된다. 이 마지막 이 키워드인데 여기서도 적지를 못했고, 그 전에 올라가면은 제가 또 앞에 블로그를 좀 읽다 싶어가지고 여기 이분이 예, 언어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인데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내 챕터는 아닌데 이제 앞에 거 읽다가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놓은 거고요. 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언어가 없다면 인간은 다르게 생각하는 관점을 가질 수 없다. 언제나 세상은 내가 가진 개념적 넓이와 깊이만큼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어의 한계가 생각의 한계라는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이 세계의 한계를 넘어선다라는 뜻이 된다. 언제나 언어가 문제다. 라고 이야기가 있고요. 꿀벌은 밀랍으로 집을 짓고 살지만 사람은 개념으로 집을 짓고 산다. 니체가 이 말을 했습니다. 앞에 이제 나온 내용이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방법 해가지고 천박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생각의 높이가 낮고 인격이 무너져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없다. 생각과 느낌은 모두 언어를 매개로 전달되기 때문에 언어가 빈약하면 사람도 더불어 빈약해진다. 사람은 비슷한 사람과 어울린다. 같은 수준의 언어 공동체가 결성되는 셈이다. 여기서 주고받는 언어가 그 공동체의 사고 수준을 결정한다. 잘 다듬어진 언어 없이 생각하려는 사람, 감동적인 언어 없이 꿈을 꾸는 사람, 가슴 뛰는 언어 없이 성공을 쟁취하려는 사람에게 미래는 걱정과 우려뿐이다. 아니, 심각한 위기와 암담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듯 엄격이 곧 그 사람, 그 사회의 품격이라면 어떻게 언어를 디자인해야 할까?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게 글이 끊겨서 내가 적어놓은 어떻게 언어를 디자인해야 할까? 예, 이 프롤로그 부분에 오늘 제가 북카페에서 이 정리하다가 이제 장소를 적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언어를 디자인해야 할까? 많이 생각해야 할 문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시작된다. 그것은 바로 독서다. 진짜 저는 요즘에 이 책을 조금 읽으면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고 싶더라고요. 막 많이 읽는 것보다도.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책도 하나 선물 받은 게 있는데 그래서 딱 한 챕터 읽고 두 챕터에서 받은 지 일주일 돼도 못 넘어가고 그에 대해서 하나 좀 적어보자 싶어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시간이 좀 많이 주어졌으면 하는 책을 읽고, 그리고 남의 책을 안 읽는 것도 문제지만 남의 책만 읽는 것도 문제다. 우리가 책을 읽는 목적은 나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낯선 사유 체계에 접속하기 위해서다. 때문에 책을 읽을 때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 깊이 읽어야 한다. 맞죠? 깊이 읽기란 개념을 곱씹고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며 자기 나름의 생각과 주장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제가 빨리 못 읽는 것 같아요. 그렇게 꼭꼭 씹어 소화하고 흡수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줄거리는 파악할지 몰라도 내 생각을 다르게 표현하는 능력이 생기지 않는다. 맞죠? 53쪽에 있는 건데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읽어봤습니다. 남겨놨습니다. 제가 일 하다가 이렇게 거꾸로 가서 앞으로 했는데 하여튼 오늘 이렇게 저는 제 PPT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이제 책 읽는 깊이가 늘어나니까 사유하는 시간, 그러니까 책을 읽고 두루 생각하는 시간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아침에 굿모닝 생글 하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깊이 읽고 또 이거 우리 북리뷰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전체를 다 읽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안에서 아까 임혁 선생님 보여주셨던 몇 가지 키워드들 그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도 다른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읽고 끝내는 거 아니라 반드시 내 글로 적어보는 그런 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임혁 선생님 계실 때 사진 저희 한번 찍고요. 이따가 이따가 또 지금 또 나가시면 아마 사진 키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찍겠습니다. 왜냐하면 옷도 갈아입으셔야 되고.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들어오셨네. 잠깐만요.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찍을게요. 우리 최성영 선생님 막 들어오셔서. 네,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네, 임혁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좀 쉬셔요, 저는 이제. 쉬실란가, 숙제할란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럼 예, 춤을 꼭 좀 듣기만 할게요. 예, 그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성덕 선생님 한번 또 해주시죠. 예. 항상 마음은 잘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하시는 게 가장 잘하시는 겁니다. 아, 하다가 얼마나 더 또 잘해야 되는 거. 맞아 해볼 해보려고 하는데 아이고 항상 생각대로 안 돼서 저는 이제 13장 15장을 아니 14장 했는데요. 13장에는 머리가 아닌 몸이 느낀 마음, 감성 사전이고 그다음에 14장은 운유, 본질을 파고드는 사유, 운유 사전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앞에 저번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책을 정리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항상 다른 생각 많고 오늘 질문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항상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부랴부랴 이거 하다가 어떤 전화가 또 받다가 지금 전화기 물속으로 빠져가지고 지금 전원을 꺼놨는데 이제 어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갑자기. 그다가 마음에는 이성이 전혀 알 수 없는 이유가 있다. 파스칼. 이렇게 막 첫 번째 나오고요. 그래서 감성 사전이라는 것이 쭉 나와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뼈와 뼈 사이를 오고 가는 감정 언어를 기록한 사전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말을 하면서 김소연 시인의 마음사전, 소설가 이해수의 감성사전, 카피라이트 정철의 불법사전과 인생의 목적어, 진은영 시인의 7개의 단어로 된 사전을 추천한다고 했어요. 김소연 이해수 감성 사전은 제가 하나 사봤거든요. 김소연 씨 거도 900원 하는데 그 중고가 아주 좀 안 좋은 거지만 900원 하는데 3,300원을 내라고 해서 그냥 안 샀거든요. 도서관에서 봐야지 하고.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시계. 이해수 씨 감성 사진을 시계를 갖다가 이렇게 정했어요. 하루를 시간별로 24토막씩 절단하는 기계. 그리고 삼라만상을
라면 3그릇으로 가득 채운 상. 아, 이런 것들이 감성 사전이구나. 이제 다른 것들은 좀 길어서 그런데 천재. 천재는 수재를 능가하는 인재다. 뛰어난 창의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을 사랑하고 예술을 창조한다. 그러나 천재는 요절한다. 천재는 사회를 수용할 수 있으나 사회가 천재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천재의 죽음은 자살보다 타살에 가깝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래서 음, 우리도 하나씩 하나씩 정의해서 내 나름대로 나만의 언어로 정의해보면 어쩔까 하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해봤어요. 그리고 내 몸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풀어보면서 가슴으로 느낀 것이 머리로 올라가서 논리로 정의되기 이전의 상태를 적은 것이 감성 사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김소연 시인이 애롭다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밤을 꼬박 새워서 그 경험을 통해서 애로움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표준 한국어에 대한 사람들의 표정을 주로 다룬다고 했어요. 감성사전은. 근데 그 표정이 어떤 표정일까? 이제 그 읽으면서 표정을 다룬다고 하면서 했는데 이문영이 작가의 웅크린 말들에서 구조 조정이라는 말을 뼈가루들의 눈물로 해고 노동자의 호소를 갖다가 불순 세력의 때법으로 노동자의 억울한 감정을 경험해서 그 표정을 반영해 보고 이렇게 번역하여서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근데 와닿지는 않았어 이게 구조 조정의 뼈가루들의 눈물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그런가 그 표정들도 이렇게 아 불쌍하다 뭐 이런 안 됐다 이런 정도만 생각했지 그분들이 정말 이렇게 뼈가루들의 눈물로까지는 생각을 안 해서 그런가 어찌됐든 저한테 다가오지 않는 거였어요 여기는 표준 언어를 나만의 체험과 감정으로 번역한 결과물이 감성사전이라고 했어요. 슬픔의 유한이라는 그 에세이에서 슬픔은 결코의 무게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슬픔은 저마다의 무게로 슬픔에 처한 사람을 무겁게 짓누른다고 했어요. 그거는 이제 그 공감을 하면서 결코의 무게다 해서 이 결코가 어, 어떻게 나한테 와닿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분의 결코가 결단코 이건가 저건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어요. 그다음에 특수한 상황에서 자신이 겪은 삶을 언어를 삶으로 표현하는 일, 삶과 언어가 일체화된 장사를 일체화된 모르겠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얼른 찾아볼게요. 찾으려니까 빨리 안 되네. 이따가 찾아볼게요. 몸에서 반응해서 느끼는 감정이나 측은지심으로 바라본 나만의 감성을 기록한 것이 감성 언어라고 말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또 나오면 신념사전과 감성사전을 말을 해주는데 신념사전은 머리로 정의한 것은 신념사전이고 가슴으로 정의한 것은 감성사전. 철학자는 신념사전에 해당하고 시인은 감성사전에 해당하고 그다음 옳다고 믿는 가치 판단 세계관이 있는 것은 신념사전이고 몸으로 체험하고 가슴으로 느낀 나라는 사람의 밑바닥 정서가 담겨져 있으면은 감성사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지사지 측은지심은 시라고 하는데 감성 사전을 쓰려면은 이제 우리가 먼저 사물이나 현상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에게
듣고 대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고 나만의 느낌과 감정을 받아 적으면은 우리가 감성 사전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물을 의인화시키는데 쓰레기통이라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어, 그래서 쓰레기통은 다른 단어로 이제 대체해갖고 간이역이라고 여기서는 표현했어요. 그 여러분은 쓰레기통 하면은 어떤 생각이 나시는지요? 많은 것을 이 지저분한 것을 담아서 보관해주는 좋은 통. 네. 주변을 아무튼 깨끗하게 하는 거. 음, 이분은 더럽다, 괴롭다, 토하고 싶다, 지쳤다, 애롭다, 쓸쓸하다, 배부르다, 다른 곳에 가고 싶다. 이게 생각나는 데 일단 이렇게 다 적어 본대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내가 생각난 단어를 다 적고 난 다음에 그 쓰레기통에 겪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이 표현하는 말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예를 들어서 쓸쓸하다 단어를 골랐다면은 쓸쓸하다가 품고 있는 상징을 찾아보라고 해요. 그리고 쓰레기통을 다른 단어로 대체하는데 그게 이 작가는 간이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간이역으로 이제 결정을 짓고 영혼이 버려지기 전에 세상의 모든 쓸모없음이 잠시 머무르는 쓸쓸한 간이역. 이렇게 잡아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쓰레기통 하면은 불쌍하다, 착하다, 무덤덤하다. 그래,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단어를 대체하는 단어를 못 찾았어요. 쉽지 않고 한번 이런 놀이도 애들하거나 하고 또 다른 독서 모임에서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책갈피는 이제 책갈피라는 것도 나오는데 넘어갈게요. 그리고 감성 사전을 잘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시인들을 따라하게 돼요. 우리가 시인들이 하는 언어들이 보면은 진짜 감성적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시인들을 따라서 하면은 우리도 감성사전을 잘 쓸 수 있고 시인들은 가슴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고요. 또 이제 당장에 무엇을 해야 할지 이렇게 모른다면은 삼행시 쓰기. 예전에 제가 이제 애들 독서 가르칠 때 삼행시 쓰기를 많이 했거든요. 애들한테 하면은 정말 기발한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그걸 차곡차곡 잘 챙겨 놓는다고 놨는데 어느 날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데요. 저는 이제 저를 소개할 때 이제 뭐 좀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고 싶은데 그거는 생각나지 않고 삼행시로 저는 생각하는데 정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덕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사람 정성덕입니다. 이렇게 지금 애들한테도 하고 이러는데 자기 이름 가지고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삼행시를 써보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은 머리로 생각하지 못한 것을 본대요. 어떤 대상에 대한 가장 정직한 느낌은 머리가 이해하기 전에 가슴으로 먼저 온다고 하고요. 감은 언제나 알을 앞서고 가슴으로 느낀 것이 많아야만 남들과 다른 나만의 생각, 남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3장에서 이제 정의해보면 감정에 대한 이런 개인적, 육체적 경험을 기록한 어이집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우리가 기존의 사전적 정의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감정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해준 것은 13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4장 본질을 파고드는 사유, 은유사전인데요. 처음에 진부한 은유는 진부한 생각을 낳는다. 율라비스가 말했고요. 나오고 은유사전은 개념의 본질이나 핵심을 더 쉽게 그리고 실생활에 맞게 표현해서 좀 더 쉽게 개념을 본질을 갖도록 도와준다고 제가 쓰고 있는데 이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하고 관계없는 두 단어를 그 운유사전에서는
연결해 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강민혁 작가의 자기 배려의 책 읽기에서는 읽기를 정신의 관절에 말을 하고요. 책을 읽을수록 뼈와 뼈를 잇는 관절이 튼튼해진다. 그러면서 정신의 관절은 독자의 정신 세계와 저자의 정신 세계를 이어준다고 말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 메타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은유의 유력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메타포는 사유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확장시키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들의 공통점을 찾아야 관계 있는 것으로 연결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시인은 스스로를 만들 수 있는 것만이 자신의 삶이라고 어느 시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남이 만든 비유를 차용하는 것은 남의 집에 새들어 사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 이 문장을 읽으면서 나는 정말 늘상 남의 집에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집을 마련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이제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비유를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드냐에 따라서 내 삶의 깊이고 넓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비유로 잘한 사람들 보면은 저는 김훈 작가의 그 글들도 보면은 라면 먹기든가 뭐 그런 글들을 보면은 되게 정말 부러웠고 했는데 또 김훈 작가는 시인들의 머릿속을 정말 갈라보고 싶다고 어쩜 그렇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하고 또 부러워하더라고요. 다 부러운 대상들이 따로 있나 봐요. 음. 그래서 비유는 스스로의 혁명을 일으켜 전혀 다른 사유의 세계로 나를 끌고 간다. 그래서 비유는 사유를 자유롭게 하는 비장의 무기라고 합니다. 삶의 범주를 벗어나야 메타포가 시작되고 인식의 범주 안에서는 아무리 연결해 보려고 해도 무릎을 잠깐 정신없어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뭘 써놨는지 모르겠네요. 넘어갈게요. 내가 뭘 써놨는지. 메타포의 배움의 대포. 추상명사 하나를 정한 다음 그 단어가 품고 있는 욕망을 동사로 표현해 보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시는지, 여기에서는 사랑하면 그립다, 불태우다, 뜨겁다, 기다리다, 애롭다, 한눈에 반하다, 빠져들다, 애간장을 녹이다, 희생하다, 발벗고 나서다, 질문하다, 관심을 갖다 등의 동사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이런 동사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보통 명사를 주변에서 찾아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찾아서 하는데 애간장을 녹이며 자신을 뜨겁게 불태우는 양초는 어떨까 해서 사랑은 양초라는 은유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네. 사랑은 사랑이다. 사랑, 네, 좋습니다. 저는 사랑은 자물쇠다 하는, 아까 서정희 씨의 뭔가를 지금 오은영 박사하고 하는 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게 또 꽉 채우는 느낌, 채우고 자기만의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저도 은유적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은유를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이 결정된다고 하고 무언가에 대한 사유를 바꾸려면 그것에 대한 은유를 바꾸면 된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은유는 긍정적인 사유와 바른 행동을 낳지만 부정적인 은유는 그 반대라고 하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은유를 찾아보도록
노력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유는 단순한 수사적 기교가 아니고 사유 체계를 지배하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매개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추상 명사의 의미를 구체해 줄 수 있는 보통 명사를 우리가 떠올려 봐가지고 여기서 제가 LC를 들고 하려고 했는데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열정은 엔진이다. 도전은 엑셀러레이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추상명사에다가 이런 그 보통 명사를 써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많은 풍부한 언어를 가질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은 메타포를 잘하는 사람은 연결할 재료가 이렇게 풍부하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고요. 메타포라는 아이디어는 발상이 아니라 연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서너 개 정도 추상명사를 선정해서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보통 명사를 표현해보고 초코 캔음료가 만들어지면 둘 사이에 자유롭게 건너다닐 수 있는 단어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은유는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은 은유사전이라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은유를 할 때 생생하고 그 혁신적인 은유를 통해서 기존 개념을 재정의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아이디어에 대한 더 깊고 통찰력 있는 참여를 해서 우리가 메타포를 사용하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음, 항상 얼렁뚱땅 발표를 해서 네. 이상입니다. 얼렁뚱땅인 것 아니, 같은데 예, 나름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정리까지 이렇게 한 두세 줄로 이렇게 딱 해주시니까 훨씬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 그리고 와서 한 번 하고 저번에 써놔서 해야 되는데, 아무튼 못 해가지고 또 엉망진창으로. 아닙니다. 거기 세상에 엉망진창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만의 세계를 아까 이묘혁 선생님이 사유하신다고 그 책을 읽고 하나하나 내 거로 만들어가서 내 것화시키고 생각을 확장시키는 일들을 하셨는 지금 우리 정성도 선생님 그 발표하시는 것도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우리 혜지 소장님 어떠셨어요? 아니, 뭐, 정성덕 사장님이 더 많이 읽으셨잖아요, 저보다. 그러니까, 아, 한 가지를 전달하시더라도, 그게 자신 있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 와서 한 번이라도 생각 읽어보겠는데 앞에는 읽어갔는데 아까 핸드폰이 빠진 통에 뒤편을 안 읽어봤더니 막 글자들이 엄청 막 타자 쳐놓은 것들이 엄청나게 있고 막 하다 보니까 뭐, 책에 다 있네요. 그게 네, 찾아보니까.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그 몸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말이 많이 와닿더라고요. 자기가, 몸이 느끼는 감정. 예, 그러니까 그거는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못 느끼는데, 해보는 것보다 그쵸, 더 그쵸. 깊이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음, 물론 이제, 어, 항상 욕구는 항상 우리가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항상 낮게 생각하니까 제가 이런 말을 쓰긴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다 그 몸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는 예민하신 분이니까 여기 모였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음, 네. 이거 책을 읽으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경험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도 풍부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 항상 예쁘다 좋다 뭐 이런 정도밖에 못 느끼잖아요. 정말 그 비가 내리는 풍경이나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지나가면서 볼 때 정말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는 것들을 여기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하는 거를 아까 그 의사 구조조정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그러구나 하고 감성사전도 이제 조금 읽어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인정을 하면서 또 아닌 것들 있잖아요. 이렇다고? 그럼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거고 이분은 경험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험을 내가 내 언어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언어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서글프다는 거지, 지금. 그게. 음.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까 그래, 그랬잖아요. 남이 만든 비유를 차용하는 것은 남이 집에 새들어 사는 것과 같다고. 지금 난 정말 나는 새들어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진짜 공감하면서.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 있잖아요. 남이 만든 비유를 이제 사실은 이제 창조보다는 그대로 쓰는 거 사람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참 어떤 때는 생각하기가 한편으로는 싫어서 또 그 자체가 머리가 아프잖아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 그래서 그렇게 못할 때가 있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뜨끔뜨끔 찔리기도 하죠. 예, 아니, 그리고 또 여기서요, 와인을 뭐라 그런지 아세요? 누울 와자에 써가지고 와인이라는 거예요. 누워있는 사람.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와인을 그러나? 하다가 생각했더니 이분의 언어인 거죠. 그렇게 이중 언어로 쓸 수 있다는 거. 누워있는 와인을 그냥 우리는 와인이라고 생각했지. 항상 누워있다고 해서 누워있는 와인을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은 이 언어에 음. 그 마술을 부리는 거를 즐기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언어의 유희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더 들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번에 이제 저희가 리뷰 2부에서 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지금 이야기했던 어원사전, 가치사전, 은유사전, 그다음에 이 감성사전 이런 네 가지의 사전들을 잘 활용해도 글이 한층 더 이렇게 좀 어떻게 깊이가 있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어요. 이제 제가 그러니까, 그 15장, 16장 할 것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한테 문제는 음, 이걸 읽고 저번에 읽어놨는데 예. 그렇구나 하고 내 것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것을 네. 만들지 못하니까 오늘 발표도 그러는 거고. 음,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음. 그게 그냥 완벽하게 내 거가 되면 그래서 그게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활용을 강조하는 사람도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오늘 읽었던 것 중에서 지금 당장 실행할 딱 한 가지를 찾아서 실행을 해보라고. 그런 건 우리 김혜지 소장님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독서 모임 끝나고 나면 직원들한테 갔다가 또 다 퍼붓자 전달을 해주시잖아요. 잘. 그게 그 전달을 해주면 내가 전달해주고 나서 난 잊어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 우리 직원들이 같이 있던 직원들이 소장님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셔갖고 현장에 가서 써먹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그 얘기 했지. 그런 게 기억이 이제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 이제 깊이 들어와서 안착을 하겠죠. 그런 것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뒤에 저하고 최성경 선생님 또 있어서 빨리 오늘은 좀 일찍 끝내는 거 10분 내에 제가 두 가지를 마무리하는 거를 목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른 하겠습니다. 네, 저만 잘하면 항상 되더라고요. 제가 할 거는 이제 15장 어원사전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원사전 읽다가 끝에 뒷부분은 정리 안 했어요. 어, 더 이상 그
안 해도 되겠다라는 혼자 생각에 뒤에 거는 필요하면 시간이 남으면 책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단어의 뿌리를 찾아가는 어원 사전 여행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보면 제가 그래서 make today 뭐 이런 것들, amazing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키워드를 갖다 놓은 거 한번 봤어요. 과거 역사와 기원 문화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뿌리 없는 나무 같다고.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좀 마음에 찔려요. 어원을 공부한다는 것은 단어가 태어난 배경을 파고드는 것. 전에 한자를 배울 때 한자를 이렇게 하나하나 분해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를 듣고 이런 거는 좀 배워봐야 되겠다 했는데 이 책에서도 그런 기본적인 예의를 설명해 주고 책을 한 권 소개해 줘 가지고요. 바로 아까 또 한번 정리하다가 바로 주문을 했어요. 여기 보면 단어가 품고 있는 본질적 의미를 알면 대화의 깊이, 즉 질적 수준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생각도 행동도 조심하게 된다. 이 비에서 바다까지 물이 흘러가는 길에 붙이는 이름이 다양하대요. 도랑에서 개울, 개울에서 실개천, 실개천에서 개천, 개천에서 시내, 시내에서 내, 내에서 가람, 가람에서 바다까지.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비, 개울, 강, 바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도랑, 비가 물이 흘러서 이제 도랑이 생기고 도랑에서 개울로 가고 개울에서 저는 개울이 실개천보다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개울에서 실개천이 되네요. 실개천에서 개천이 되고 개천에서 용이 났다라는 게 저는 실개천 동네 개울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또 그거보다는 좀 큰 그리고 개천에서 시내 시내에서 내 내에서 가람 가람에서 바다까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개천은 시내로 흘러가면서 내가 되어 바다에 이른 힘을 축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는 바다에 도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바람이라는 강이라는 큰 물줄기를 준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삶도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불구불 흐르는데 삶의 본질이 담겨 있대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일직선으로 쭉 직선으로만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불구불한 게 정상적이라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삶의 굴곡이 있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을씨년스럽다. 이게 을사년, 을사늑약,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암울한 상황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해요. 결국 돈 맡기는 금행이 아니고 왜 은행일까? 은행은 중국의 당송시대에 금은행에서 나온 말로 금은행과 은행이 같이 사용되었다가 줄어든 단어다. 그리고 유럽에서 은행은 어떻게 나왔는지 뒤에 또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미역국 먹었다라는 말 여러분들 저는 자세하게 이렇게 이 책에서 소개해 준 것처럼 들은 거는 제 기억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1907년 8월 1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군대 해산과 유래를 같이 하더라고요. 8월 1일 오전 11시 서울 동대문밖 훈련회에서 맨순 훈련을 한다고 병사들을 집합시켜 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군부협파 한진창이 군대 해산 소칙, 군대 해산 소칙, 군대를 해산하는 작은 규칙을 낭독하는 과정에서 해산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해산이라는 말은 아이를 낳는 여기에서는 해산 흩어진다는 건데 그거를 아이를 낳는 해산 출산한다라는 소리와 같이 해산할 때 먹는 미역국과 연관지어서 미역국 먹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한자 속의 의미, 인생의 의미가 한자의 획을 나누어서 의미를 추적하는 과정을 파자, 분석하는 글자 글자를 깨트려서 흩어놓는 그런 거를 파자라고 한대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생자에는 그러네 이게 소우자에다가 외나무 다리, 나리일자를 건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외염을 무릅쓰고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로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 보여지는 것의 대표적인 일자가 견시관인데 첫 번째는 볼견이고요. 이거는 눈 뜨고 있으니 보이는 거, 그냥 영어에서 얘기하면 시 앞에 보이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볼시, 보일시하고 볼시하고 또 달라요. 볼시는 어느 차원, 각대에서 보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가 있죠. 시각차가 생기는 이유도 보여지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볼관자 해가지고 관점 이런 것을 얘기를 할 때 중심을 본다는 거죠. 큰 눈을 가진 수리부엉이가 목표를 응시하듯이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래서 자세히 관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또 이게 한자에 본다라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게 견자는 앞에서 얘기하는 볼견자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이게 수동적인 거죠. 근데 보일 시는 이거 시자는 볼 시는 여러 각도로 두루두루 본다는 거. 생각이 들어가 있죠. 능동적으로 보는 거예요. 관자는 전체를 꿰뚫어 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는 것. 개념적으로 보는 것으로 가장 깊이 보는 것을 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관점은 어떠냐? 이런 거죠. 너의 시각은 어떠니? 이거하고 관점은 깊이가 다르다는 거고요. 관은 볼간자는 스쳐 지나가면서 이게 간 본다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결국 남은 이런 게 있잖아요. 편람, 관람 뭐 이런 것들 자세히 보지 않고 얼른 쭉 훑어보는 거. 한꺼번에 대충 보는 거. 영화 관람 쭉 본다. 그때 쓰여지는 게 람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습관과 타성에 좀 상식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의 육안으로 본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오해한다. 그래서 막 지금 배우기 시작한 사람은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막 대들잖아요. 그런 것들. 결국 안경, 눈을 더욱 밝혀주는 게 안경인데 멀리 보는 거는 망원경, 가까운 곳을 세밀하게 보는 건 현미경, 위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는 건 내시경, 이런 것들이 안에 안경의 역할을 해준대요. 그 다음에 들을 청자 파자 해보면 이렇다. 귀를 왕처럼 길게 늘어뜨리고 10개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상대방과 한 마음이 된다는 의미가 들을 청자래요. 그리고 경청은 리더는 리스너다. 듣는 사람이다. 역시 귀를 기울여 잘 듣는 사람이다. 저는 지금 이제 리더십 강의를 제가 이 총장을 대상으로 해야 돼서 되게 요새 이런 키워드를 좀 찾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그냥 그 이걸 한 PPT 한 페이지는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리더는 보는 것도 달라야 되고요. 다르게 보는 것도 리더의 능력이지만 아예 다른 것을 보는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다르게 보는 것도 능력이지만 중요한 능력은 아예 다른 것을 보는 능력이라고 한다고. 스티브 잡스가 주장하는 싱크 디퍼런트. 다른 것을 생각하게. 그래서 그리고 리더는 자신뿐만 아니라 팀원들도 다른 것을 생각해서 다르게 느끼도록 다르게 설득해야 된다. 이것이 15장이고요. 16장은 요거는 이제 북두칠성 이 사람은 어, 저기 오성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북도 오성. 그리고 이거는 가치사전인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우리 여기 1인 기업 많이 하셨잖아요. 핵심 가치. 여기서는 5개의 가치를 이야기를 해. 한번 봅시다. 가치사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핵심 가치다. 그리고 가치관은 지문과 같아서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당신이 하는 모든 것에 그 흔적을 남기다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얘기했답니다. 핵심 가치는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데 저자는 열정, 혁신, 신뢰, 도전, 행복이라는 5개의 키워드를 가졌다. 그래서 이거를 북도 오성이라고 하면서 그 영어 단어의 앞자리를 따가지고 이렇게 피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저는 제 북도 오성을 그래서 원래 도전 성장 나눔이 제 1인 기업에서 핵심 가치 3개인데요. 원래 제가 갖고 있는 열정과
하나 요거는 좀 가져야 되겠다. 나누려면 성취를 해야 나눌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성취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도전을 하면 성장하고 반드시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내므로 인해서 나눔을 한다. 세 가지로 줄이면 도전, 성장, 나눔이고요. 한 가지로 줄이면 저는 도전으로 할까 나눔으로 할까 해도 되게 두 개 다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눔을 아직까지도 저는 나눔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나눔이라고 해봤습니다.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단어가 이 핵심 가치 사전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간디의 마지막 어휘는 비폭력이고요. 스티브 잡스는 혁신이었고요. 리처드 브랜슨은 상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사람은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도전하는 인생은 내일이 늘 설렌다. 도전하는 인생은 언제나 미완성이라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설레고 기대되는 바로 그것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공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물건, 내가 좋아하는 취미 등을 떠올리고 거기에 담긴 공통점을 생각해 보래요. 그러면 핵심 가치가 또 찾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저자가 얘기하는 이 말에 저는 되게 많이 공감을 했어요. 독서와 저술의 공통점은 뭘까? 창작이나 창조하는 과정이래. 독서와 저술의 공통점이 창작이나 창조하는 과정을 독서와 저술의 공통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거기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독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단어가 있는가?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핵심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토리가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원사전과 가치사전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 최성영 선생님, 예, 준비가 되셨으면 바로 하고 네. 잠깐 나누고 감사합니다. 30분에는 마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는 거죠?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저녁에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막 만든다고 책 내용을 거의 이제 옮겨 적는 수준으로 했는데 저는 17, 18장 책을 지난주에 막 찾다가 없었는데 또 보니까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17, 18장 읽고 이 책을 예전에 사실 좀 열심히 읽었었는데 그 앞에 뭐 어휘사전 만들어 보라 하는 그런 것도 막 따라하고 했었는데 17, 18장은 또 읽으니까 되게 새롭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있었나? 그래서 앞부분만 열심히 읽고 뒷부분 안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또 발표를 맡아서 또 한 번 읽고 정리하면서 또 한 번 읽게 돼서 좀 내용이 이 부분은 나중에도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건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세계를 만든다. 언어가 세계를 창조한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세계를 만들려면 다른 언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지식사회 거치면서 이제 사용하는 언어가 다 당연히 달라졌을 거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되게 빨리빨리 변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얘기하면서 이제 딥러닝이 이제 뭐 기계도 이제 딥러닝 하는 시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화한 세계에는 변화되는 개념이 필요하고 어, 변화된 개념이 변화되는 세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뭐 챗 GPT나 뭐 이런 용어들이 꼭 그 하나의 특정한 그거를 지칭한다기보다는 약간 그 이제 시대상을 반영하는 약간 그런 거.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나 언어가 개인의 사유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이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역사적 산물이라는 말이 좀 많이 와닿았었고, 그러니까 뒷부분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내 생각에 그런 부분이랑도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도 와닿았었는데 아무리 위대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졌어도 이를 적절하게 표현할 언어가 없다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할 수 없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신제품으로 부여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품의 특징이나 컨셉을 정확하게 표현해낼 언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도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실천교육교사 모임도 하고 있고 고려학교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묻는단 말이에요. 거기 뭐 하는 데냐? 고려학교는 뭐 하는 데고 실천교육교사 모임 뭐 하는 데냐 하면 이제 딱 한마디로 설명을 못 하거든요, 사실. 뭐 이건 이렇고 이렇고 막 다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지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뭔가 뭐 이미지화해서 딱 각인을 시키거나 뭔가 명확하게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지 다른 사람한테도 이게 이제 와 닿는다. 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서 와닿았고요. 그래서 이제 언어가 바뀌어야 삶이 바뀐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언어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반영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성장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표현할 나만의 언어를 늘려간다는 의미와 같다. 그래서 나의 언어를 가져야만 내 생각을 정확히 표현하고 내 존재도 올곧이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여기 김영만 교수님이죠. 이분이 보면 되게 유영만 교수님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강연하시는 거 보면 되게 이제 표현이 책에도 그렇지만 남다른 표현이 이제 굉장히 어, 많으신데, 그래서 그 본인의 뭐 이렇게 인생사를 보면 되게 힘든 거를 많이 겪었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언어가 달라지면서 본인이 달라진 그거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새로운 용어를 되게 많이 만들어내시던데, 여기서도 이제 사이 전문가 그래서 호모 디펜데 디레로 돼버렸네요. 디페랑스 그래서 이제 디퍼런스를 프랑스 말로 이제 디페랑스인데 그러니까 차이를 메꾸는 사람이라고 어, 저는 좀 정의하면 될 것 같아요. 차이를 메꾸는 사람. 그래서 전문성이 날로 심화되면서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 서로 이제 벽이 높아지고 그래서 소통이 안 된다. 오히려 자기 것만 이제 이렇게 추구하는 그렇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사이의 전문가다. 그래서 이 사이 전문가는 이제 물론 전문성의 깊이도 중요하지만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 사람의 전문성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융합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소통, 융합 이런 게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사회 전문가.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전문가가 돼야 된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이클 폴란이라는 분이 개인적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제 우리가 말로 할 수 없지만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말할 수 없지만 체화된 지식을 암묵적 지식이라고 한다고. 근데 뭐 이렇게 예전에 뭐 다른 강연 들을 때 이제 암묵적 지식이 마치 좋지 않은 것처럼 왜 암묵지에 있는 걸 시각화시키고 다 계속 그렇게 된다고만 들었는데 이분은 그냥 암묵적 지식이 전문가의 고유한 지식이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력을 보여주는 독특한 언어다 해서 이 암묵적 지식도 되게 이제 높이 사는 마이클 폴란이라는 분은 그렇게 주장을 하셨고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전문가가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프로네시스 그래서 실천적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프랙티컬리즘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이제 이민규 교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실행의 답이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실천적 지혜라고 여기는 표현을 했는데 실천적 지혜는 이제 몸으로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습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융통성 있는 그러니까 너무 규칙이나 규율 뭐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공감을 하되 또 거리도 유지해야 되고 거기에 너무 막 몰입해서 공감한다고 해서 하지 않고 사회적 맥락을 읽어내는 통찰력도 있어야 되고 상상력 그다음에 이제 전문 지식을 통해서 자기 개인 이득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 선을 위해서 자기 전문성을 사용하고 뭐 직관력이나 즉흥성, 그러니까 재즈 연주하는 거에 비유하면서 이런 게 이제 실천적 지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최고의 경지가 아닐까 이 실천적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게 그래서 17장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8장은 틀에 박힌 나를 틀 밖으로 고집내는 법 해서 이제 마지막에 여기 아이러니와 유머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러니는 이제까지 자기가 사용한 이제 언어나 근거 뭐 이런 거를 의문을 제기하면서 깊이 파고드는 방법을 아이러니 찾기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틀어서 보는 거. 그래서 리처드 로티라는 분이 이제 아이러니스트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제 언어적 필터로 오염된 현실에 갇혀 사는 자신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제 현실을 자꾸 이렇게 틀어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신 분을 이제 아이러니스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뭐 프루스트나 니체, 하이데거 얘기하면서 이제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안에서 이제 이런 게 뭐 언어를 틀어보는 그런 게 많이 나온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이전과 다르게 변화시켜 나가는 아이러니스트는 끊임없는 재서술로 자아를 창조한다. 그래서 여기도 시인 얘기가 또 나오던데 아이러니스트의 전형적인 예가 바로 시인이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만의 메타포나 어휘를 사용해서 독창적인 작품 활동을 이어간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책도 그렇고 이제 뭐 다른 책에 봤을 때도 이제 시적인 거, 시적으로 표현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최고의 경지인 것처럼 좀 표현이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러니가 근거를 의심하고 그다음에 언어적 코드 자체를 전본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 다시라면 유머는 기존 언어의 관점의 시각을 바꿔서 언어 코드에서 어긋나려고 애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분은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여기 나오네요. 아까 앞부분에서 왜 이제 언어가 역사적 산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18장에도 보면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사실 한 사람의 언어도 엄밀히 말하면 그 공동체의 언어다. 그래서 내가 체험하기 이전부터 언어는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언어로 나의 독특한 체험을 표현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내가 그 공동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규정된 언어를 흉내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자꾸 뭐 이렇게 자신만의 언어를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인 것처럼 말하지만 이미 그 내가 소속된 그런 이제 공동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자라는 환경에서든. 그래서 이제 계속 바꿔 나가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의식 중에 사용한 언어는 이미 무의식에 각인된 공동체의 언어 코드를 반영한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고 의미를 부여하는지 이제 암묵적으로 배운 결과다. 그래서 결국 나의 사고는 다른 사람의 언어,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의 언어적 사고로 필터링된 결과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공감이 되면서도 좀 여기에서 그러니까 뭔가 내가 달라지려면 이 틀을 이제 깨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18장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지르기, 세로지르기 공부해서 이제 깊이와 넓이를 뭐 같이 갖고 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게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관심을 확산시켜서 나가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인과 질문하는 능력이 같다. 서로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면 질문이 많아진다. 얘기하면서 여기 뭐 이렇게
부부와의 대화, 예전에는 뭐 먹었어? 뭐 이렇게 물으면 지금 이제 한참 뭐 이렇게 오래 시간 지난 부부들은 뭐 알아서 먹었겠지 뭐 약간 이렇게 되듯이 이제 무관심하면 사용하는 언어가 바뀐다. 예. 그래서 음 제가 이제 책 뭐 고전이나 이런 거 읽으면서 되게 많이 그 놀라는 게 되게 세세하게 뭐 주변을 관찰해서 이렇게 묘사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특히 고전 중에 작품 중에.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쓰지라고 이제 생각했을 때 그만큼 이제 대상을 어,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관찰을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하는 인과 지문하는 얘기 같다라는 거 와닿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농담으로 전달되려면 배경과 맥락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강의하면서 농담을 던졌는데 청중이 그걸 오해해서 막 이제 이 교수님을 막 공격한 그런 사례를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무조건 농담이라고 다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농담과 진담 사이에 상담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네네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 정리를 카드 뉴스로 만드셨네요. 언제든지 아, 네, 뿌릴 수 있고. 네. 이왕 그것도 아주, 이왕 한 거 이제 공유하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네.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음. 네, 우리 잠깐이지만 그래도 한 5분 정도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혜지 소장님 어디 가셨어요? 왜 자꾸 불러? 네, 음소거대에서는 네.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느라고 계속 앉아서 듣기는 했어요. 네, 저는 김일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미인들에 대한 그분하고 이미지에 맞는 것 같아요. 그 핵심다는 단어들이. 그래서, 이제 아까 열정도 있으시다고 했는데, 그 나눔 키워드로 제일 이제 잡으셨는데, 저도 그 할 때 되게 고민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건 키워드는 아닌데, 항상 마음속에 그 나눔이라는 건 항상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키워드가 뭘까? 저는 도전에 더 가깝게 하는 거.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게 참 행운인 것 같아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참 많은데, 제 사무실에 있는 그 사람들이 되게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도,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살지 않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깊이 생각을 안 한다는. 근데 이제, 음,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점점 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장님 선생님, 사장님이 그 PPT 이렇게 해주신 거 보니까, 되게 깔끔하고, 보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저건 어디서 갖고 온 거지? 막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캔버에서 미리 캔버스 같은 캔버에서 이렇게 다 저 기억에 이제 카드 뉴스로 만들어서 된 거라서 언제든지 이제 한 장씩 보내주면 그러니까 아예 발표할 때 성경쌤은 꼭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어요. 블로그에 올린다는 거, 블로그에 올려서 한 번 더 작업을 하면 더 좋고,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픽한 거를 갖다가 밑에 출처 넣어서 이렇게 보내주면 사람들한테 되게 좋죠. 그리고 뭐 또 더 깊이 생각을 하면 또 하나는 말을 내 말로 비틀어 가지고 이렇게 또 내 걸로다가 써도 그거는 혜지 소장님 잘 아시니까 그런 형태로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성국 선생님도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저도
그 최상현 선생님 거가 맞아. 최상현 선생님 항상 저렇게 하고 항상 깔끔해. 근데 나는 왜 실천을 못하지? 그래서 진짜 그런 거 한 번씩은 뭐 하고 블로그도 올려야지 하는데 그런 게 나는 왜 이렇게 일인지 그래도 블로그로 써보려다가 못 쓰고 또 저 카드 뉴스 저렇게 하면 깔끔하고 좋은데 음, 항상 배웁니다. 그리고 이 책을 좀 더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 그래서 감성사전도 샀으니까 정말 하루에 하나만이라도 써봤으면 좋겠는데 실천은 되지는 않겠고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책이 어떤 책이었냐면 저는 이거를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어, 책이 잠깐만요. 저쪽 시간 안 보이네. 책이 두 개가 소개가 된 게 있었거든요. 16장에서. 16장에서. 근데 이거는 좀 한번 어, 봐도 괜찮겠다, 사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신청한 건데, 잠깐만요. 송영쌤은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나중에 제가 저기 한번 올려드릴게요. 갑자기 안 보이네. 이게 하나는 한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이고요. 그,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우리 234쪽에 보면, 234쪽에 보면, 그 최고의 역사 문화 그 위로다가 둘, 넷, 다섯 번째 줄부터 보면, 한근태 소장의 재정의 사전이나 김성회 소장의 리더를 위한 한자 인문학. 리더를 위한 한자 인문학은 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제가 목차도 안 보고 뭐 유영만 교수가 추천해주면 책이 괜찮을 것 같아서 바로 그냥 이건 저기가 없어요. 다 절판됐더라고. 이게 중고 책분이 없어서 알라딘 중고에서 바로 주문을 했는데요. 이런 것도 한번 그래서 한자를 몇, 우리가 예 몇 쪽이라고요? 234쪽 234쪽에 234쪽이 아니네. 네. 금방 몇 쪽이었었죠? 10 제가 234쪽이라 계속 하시는데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금방 제가 284쪽도 아니고. 234쪽이라고 했나요? 네. 그래서 계속 15 아니어가지고. 15장에 나오는 건데 그러면 제가 234쪽이 아니었는데 254쪽이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잘 안 보여서 254쪽에 254쪽에 저기 소제목 있는 그 윗단으로다가 네 번째 네. 줄 보면 김성애 소장의 리더를 위한 한자 인문학.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에 보면 한자를 이렇게 하나씩 풀어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좀 구체화돼 있지 않을까 하는 제 혼자의 기대감 속에서 그냥 목차도 안 보고 읽다가 그냥 바로 질러버렸어요. 이런 거는 좀 조금 뜯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우리 성경쌤 오랜만에 이렇게 발표해 주셨는데 또 어떠셨는지 바쁘신 분들이라서 다들 우리 이무혁 선생님 네. 도망가는 거 잡아왔는데 네, 네, 오랜만에 발표
뭐 이제 듣고 그냥 듣는 것보다 확실히 또 뭐 제가 정리하면 또 듣게 되는 거니까 네, 잘한 것 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에 우리 항상 안 빠지고 발표해 주시는 분이 최성경 선생님, 김미숙 선생님. 근데 다들 이제 지금 이제 학교에서 이 연식이 되셔가지고 중책을 맡고 있다 보니까 엄청 바쁘셔. 김미숙 선생님 말씀하니까 금방 들어오셨네. 네, 하여간 우리 그 오늘 이야기 그 하신 것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임효옥 선생님도 블로그를 좀 올려주시면 제가 블로그 공유하고 이 영상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마무리해 가는 단계인데요. 문을 막 닫으려 했는데 오셨어요. 임효옥 네, 선생님이 아니 인사만 김미숙 드리려고 선생님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미숙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고 저희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어를 디자인하라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고 지금 다른 거 막 지금 IB 과정하고 과제하고 있다가 시간도 놓치고 그냥 혹시나 해서 들어왔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언어를 디자인하라는 책 제목이 되게 리뷰해 주신 분들이 이렇게 쓴 걸 가끔 읽어보니까 너무 좋네요. 따로 나중에 시간 내서라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게 여기에 보면 그 7개 개념 사전이 있는데요. 그런 거를 이렇게 잘 그 읽고 내 거에다가 반영하면 내 글이 되게 많이 이렇게 조금 업그레이드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54쪽에 보면 제가 지른 책이 하나 있어가지고 김성애 소장의 리더를 위한 한자 인문학. 이 유영만 소장이 우리나라의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쓰여진 한자가 10만 자가 넘는다고, 누적으로 쓰여진 한자가 20몇만 자가 된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한자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면에서 리더를 위한 한자 인문학 같은 것들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리더들이니까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저희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찍겠습니다.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읽을 책은요, 제가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감사합니다. 되시기 안녕히 바랍니다. 주무세요. 네, 월요일 아침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